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이은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믿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겪은 일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에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완전한 혼자. 혼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나요?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라는 것은 아무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군가가 당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밤에 잠들 때 누군가가 당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라져 버린다면 누군가가 당신을 찾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혼자를 오랫동안 경험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유방암.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희망적이었어요. 의사들도 충분히 완치 가능하다고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원망스럽게도 암세포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른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대학 수업을 빠지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어머니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야근까지 하시던 아버지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가늘어졌어요. 강했던 목소리도 작아졌고 웃음도 사라졌고 마지막엔 눈을 뜰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밝은 아버지는 사라졌어요. 대신 침묵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와 밥을 드시고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제 말을 들을 때도 많았지만 눈동자는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아버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자고 계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온 것입니다. 의사는 아마 밤사이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23살에 양쪽 부모님을 모두 잃고 고아가 됐습니다. 형제도 없었기에 저는 철저한 혼자가 되었지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으로 마련할 수 있었던 건 낡은 외관의 오피스텔 하나였습니다. 그곳이 제 집이자 제 전부였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부모님은 그나마 대출금을 거의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을 오래 다니셨고 어머니도 투병 중에 저축을 많이 했거든요. 덕분에 저는 적어도 살 곳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어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저는 광고대행사에 취직했습니다. 그저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막연하게 선택했습니다. 남들 받는 만큼의 무난한 월급. 월급은 오피스텔의 관리비, 공과금,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남는 건 시간뿐이었는데 그 시간들이 제게는 짐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 밖의 자동차 소리, 위층 이웃의 발자국 소리,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누워있곤 했어요. 왜냐하면 불을 켜봐야 빈 방이 보이니까요. 소파 하나, 식탁 하나, 냉장고 하나, 그리고 그것뿐인 공간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게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광고대행사는 지옥이었습니다. 아니, 그곳이 지옥이 되어버렸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제 직급은 낮았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신입사원으로 시작했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사원이었습니다. 고졸 출신 직원들도 이미 대리가 되어 있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직급이 낮은 여직원은 직장에서 특별한 취급을 받았거든요.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사원, 커피 좀 사와. 이런 건 진작 준비해놨으면 좋겠는데. 점심시간에 상사를 위해 매일매일 커피를 사러 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각자 다른 취향의 커피를 기억해야 했어요. 한 번 실수하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넌 왜 자꾸 실수를 해?
대학 어디 나왔다 그랬지?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마치 저의 자존감을 깎아내기 위해 특별히 선택한 말인 것처럼. 제 대학교는 그리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 사립대였어요. 그것이 상사에 계속되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학 어디 나왔다 그랬지? 라는 말은 실은 그런 대학을 나왔으니 이 정도밖에 못하냐는 뜻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끊임없이, 마치 물방울이 돌을 뚫어내듯이.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비난했어요. 프로젝트 왜 이 모양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다시 해. 상사의 말투는 항상 비난하는 톤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를 망쳤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처럼요. 제가 잘한 것도 있었을 텐데 상사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할 때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상사가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료들은 저를 피했어요. 회식에 가도 저는 끼지 못했습니다. 자리는 있었지만 대화에는 끼지 못했어요.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면 다른 사람들의 눈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마치 너는 왜 여기 있어? 라고 묻는 듯한 눈길로. 결국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게 외로운 일상이었지만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대학 졸업 후 몇 년 만에 잘 나가지도 않던 동기 모임에 오랜만에 나갔을 때 민호를 만나게 됐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민호도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을 하느라 저와 크게 접점이 없었죠. 서로 얼굴과 이름만 아는 사이였는데 그날 모임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번호를 교환하고 메시지와 전화를 나누고 나중에는 만나서 밥을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윤정아, 넌 항상 혼자 있는 것 같아. 다른 친구들 많이 없어? 가족들은? 민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울면서 가정사를 이야기한 날, 우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애인이 되어주고 또 가족이 되어줄게. 다정한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다정한 말을 듣는 게 처음 같았습니다. 저는 민호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인연을 함께하면서 외로움도 많이 덜어졌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전 일입니다. 민호는 저에게 프로포즈 했습니다. 한강, 공원에서, 해질녘, 푸릇한 풀내음이 가득한 곳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고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1년 뒤 결혼하기로 하고 예식장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민호네 부모님도 만났습니다.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저도 행복해질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입니다.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기에 민호와 저는 주로 주말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별다른 말이 없어도 서로 주말엔 자주 만나곤 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민호가 너무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푹 쉬고 싶다며 저희 방문을 급구 말리더군요. 처음엔 약간 서운하기도 했지만 저도 같은 직장인이기에 이해했습니다. 그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민호 몸이 아픈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소리도 가라앉아 있었던 것 같고 수화기 너머로 기침 소리도 들렸고요. 아마 제가 걱정할까봐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른 저는 걱정이 돼서 민호 집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플 때 혼자 있으면 서럽잖아요. 따로 연락은 하지 않고 죽 하나 포장해서 민호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자주 방문했기에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었어요. 여자 신발. 굽이 조금 있는 여자 구두가
현관에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에 심장이 쾅쾅 울렸습니다. 저는 조심 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포장해 온 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눈에 보인 건 제 남자친구 민호와 대학 동기 현미가 알몸으로 침대 위에 엉켜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민호가 만났던 그 모임에도 같이 있었던 현미. 며칠 전 결혼 소식을 알리는 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현미. 어찌나 서로 열중했던지 문 열리는 소리도 못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죽 떨어뜨리는 소리에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 하던 짓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현미는 허겁지겁 이불로 몸을 가리고 민호는 침대에서 뛰쳐내려와 뭔가 변명을 하더군요.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이 맞나? 그저 멍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가 제 안에서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명확한 부러지는 소리를 들은 건.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나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피곤했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일을 최종 확인한 것처럼. 아, 이것도 내신은 이 정도라는 뜻이구나 싶었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누군가의 앞으로 나아갈 여정에 필요한 사람이 될 자격이 없는 거구나.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민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침묵했습니다. 며칠 뒤 민호가 집 앞으로 찾아왔더군요. 얼굴은 까칠하고 눈빛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런 말 듣기 싫겠지만 진짜 딱 한 번 실수였어. 저는 그를 집에 들여주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만 만났어요. 그냥 가. 괜찮아. 아니, 잠깐. 설명할 게 있어. 변명이라도 하게 해줘. 뭐를 설명하려고? 난 내 눈으로 너네가 그러고 있는 걸 봤어. 그게 다야. 설명이 필요해? 윤정아, 내가 너 진짜 사랑하는 거 알잖아. 우리 결혼도 하기로 했잖아. 제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니? 결혼을 앞둔 사람이 그런 짓을 해?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 평생 마주치지 말자. 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분노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피곤함으로 말한 거였습니다. 문을 닫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없었거든요. 마치 내 감정도 함께 고장난 것처럼. 그 이후로 저는 계속 죽고 싶었습니다.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과장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아, 또 살아있네였습니다. 마치 시험에 떨어진 것처럼. 마치 내가 해야 할 무언가를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시작되는 하루를 견디기 위해 저는 약을 먹었습니다. 의사에게 받은 항우울제를 매일 아침 물과 함께 삼켰어요. 약은 제 감정을 둔화시켰습니다. 슬픔도 둔화됐지만 기쁨도 둔화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원하는 상태였어요. 일을 하고 돌아오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누워있고 그렇게 자고 그런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마치 로봇처럼. 직장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사의 비난도 계속되었어요. 아마 민호와의 이별이 제 일 능력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집중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실수를 했고, 더 많은 비난을 받았고,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악순환이 계속되었어요. 악순환은 처음엔 눈에 띄는데, 나중엔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그것이 내 삶의 일부인 것처럼. 어제가 그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정말 큰 실수가 있었어요. 제가 담당하던 프로젝트의 파일이 손상되었고,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 2시간 전에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백업이 없었어요. 원본도, 백업도.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제 퇴근할 때 그 파일을 2번, 3번 확인하고 집에 갔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 감쪽같이 삭제되어 있는 겁니다. 상사는 제 책상에 왔습니다. 이사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것이 더 무서웠어요. 차분한 목소리 아래에는 깊은 분노가 숨어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어제 분명히 확인했는데 하긴. 근데 왜 없어? 지금 죄송한 게 중요해? 너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알아? 저는 작게 몸을 움츠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넌 이 회사에 정말 필요 없는 인간이야. 있으나 마나한 인간이야. 아니, 없는 게 나아. 그 말을 하고 상사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다른 곳을 봤어요. 마치 아무것도 못 본 척.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부러졌습니다. 이전에 느꼈던 부러짐과는 달랐어요. 이번엔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겨진 것도 없어지는 그런 느낌.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4시였어요. 아직 퇴근 시간은 아니지만 그냥 가방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약국에 들러 수면제와 수면 보조제를 구입했습니다. 저는 약사의 눈빛을 느꼈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 수면제 처방약 말고 수면, 보조제도 함께 계산할까요? 약사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명확했어요. 그것은 넌 뭘 하려고 하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팔아줬어요. 아마 확실하지 않았던 거겠죠. 혹은 저를 도와주려고 느슨하게 본 건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침대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이 편했거든요. 초록색 약병을 들었습니다. 라벨에는 한 번에 한두 알씩 복용하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약 50개 정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끝일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손가락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손을 조종하는 것처럼. 나는 약 한 줌을 집었습니다. 초록색 약들. 제 손바닥 위에서 동그란 모양으로 놓인 약들. 입에 집어넣으려 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집 전화가. 제가 사용하는 건 휴대폰입니다. 집 전화는 부모님이 쓰던 것이었어요. 신혼 때부터 사용하셨던 거라 하셨죠. 모서리가 닳아 윤이 났고 번호판도 반이 벗겨져 있었지만 나름 빈티지한 느낌의 인테리어용으로 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울렸습니다. 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전화선이 뽑혀 있었거든요. 전기, 신호가 들어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울렸습니다. 띠릭, 띠릭, 띠릭. 30년은 된 낡은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약은 침대에서 흩어졌어요. 초록색 알약들이 침대보에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카펫으로도 바닥으로도. 뭐야? 집 안은 조용했어요. 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웠습니다. 창밖에 밤이 검은색을 가져왔고 그 어둠이 집 전체를 삼키고 있었어요. 달빛만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회색빛 속에서 저는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띠릭, 띠릭, 띠릭. 저는 천천히 전화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마치 뭔가 무섭고 신비로운 것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침대에서 걸어 나와 거실로 들어갔어요. 카펫 위에서 맨발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 밤의 공기도 차가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열어둔 것처럼. 전화기 근처에 가자 더 크게 들렸습니다. 띠릭, 띠릭, 띠릭. 수화기가 희미한 달빛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눈처럼. 손잡이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들렸던 것은 바람 소리. 하지만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아파트 문도 잠겨 있었어요. 현관도, 모든 창도 다 닫혀 있었는데, 그런데도 마치 누군가 열린 들판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바람음이 들렸습니다. 쌩, 쌩, 쌩. 윤곽이 없는 그 소리,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들렸던 것은 흠, 울음소리였습니다. 누군가의 흐느끼는 울음소리. 누가 있어요? 누가 전화한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맥박이 목에서 뛰는 것까지 느껴졌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바람과 흐느낌만 계속되었어요. 마치 누군가 멀리서, 아주 멀리서 울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울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신호가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흐느낌 속에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입모양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 하지만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음절의 윤곽만 들렸어요. 마치 물 아래서 누군가 부르는 것처럼. 뭐라고요? 저는 전화기의 귀를 더 가까이 대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살짝 낡은 냄새, 고무와 플라스틱이 오래된 냄새. 그 순간 전화는 끊겼습니다. 띠릭. 한 번의 짧은 끊김음과 함께 톤을 누르는 소리 같은 명확한 끄틈. 저는 한동안 손잡이를 들고만 있었어요. 심장이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코에서 숨소리가 들렸어요. 제 숨이 얼마나 가파른지 느껴졌습니다. 정신 차려. 이건 뭔가 기술적 오류야. 또는 이웃집 전화와 혼선이 됐을 수도 있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을 안심시키려고.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철렁 내려앉아 있었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대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는 흩어진 수면제들이 있었습니다. 초록색 약들. 제가 죽기 위해 준비했던 것들. 저는 그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방금 제가 뭘 하려고 했었는지를. 약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리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화장실 변기 앞에서 멈췄습니다. 초록색 약들을 손에 들었어요. 한 줌씩 변기에 집어넣었습니다. 물을 내렸습니다. 소용돌이를 타며 약들이 사라져갔어요. 초록색이 물에 녹으면서 흐릿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정말로 죽어 있었습니다. 창백했고 눈빛이 없었으며 마치 시체 같았어요. 뺨은 푹 들어가 있었고 피부는 회색빛이었습니다. 먹지 않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보여주는 얼굴. 뭐하고 있어, 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에 내가 대답해주기를 기다리며.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그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밤새 생각했어요. 전화에 대해서, 그리고 제 인생에 대해서. 창밖의 밤이 천천히 변해갔습니다. 밤 10시의 어둠에서 밤 11시의 더 깊은 어둠으로, 그리고 밤 12시의 한밤중 어둠으로, 마침내 새벽 3시의 고요한 어둠. 만약 내가 죽었다면 누가 알까? 누가 슬퍼할까? 회사의 누군가는 내일 아침 이 사원 출근하냈네라고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누군가가 집에 왔을 겁니다.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경찰일까요? 소방관일까요? 그들이 와서 제 시체를 치울 거고, 그 다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 아파트에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제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겠죠. 그런 미래, 정말로 끔찍했어요. 죽음 자체보다도.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것,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것, 하지만 분명히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본능? 자존감? 아니면 그냥 살고 싶은 마음? 아침이 됐을 때 저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윤정인데요. 상사가 받지 않았어요. 인사팀 직원이 받았습니다. 네, 윤정 씨. 뭔가요? 아파요. 휴가를 내려고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휴가 며칠 필요하신가요? 일단 일주일 정도요. 알겠습니다.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끝났어요. 마치 처음부터 저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휴가를 내고 이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도 않았죠. 단지 혼자 있고만 싶었습니다. 첫째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천장의 불빛이 어둡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어요.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단지 물만 마셨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그 전화가 또 울릴까 싶어서요. 하지만 울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밤, 단지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차의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검게 보였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도 수면제를 먹고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그것이 울렸습니다. 다시 집 전화가 띠릭, 띠릭, 띠릭. 이번엔 공포감이 덜했어요.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제 뇌는 또 오는군 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잡이를 들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침착하게. 여보세요? 윤. 흐릿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마치 누군가 물속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헐떡거리고 불완전한 소리. 하지만 분명히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윤. 계속 같은 음절만 반복했어요. 마치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한 것처럼. 윤정. 윤정.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마치 신호가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아니, 신호가 아니라 무언가가 점점 더 현실로 나타나려고 하는 것처럼. 그 목소리 속에는 뭔가 있었어요. 절박함, 간절함, 그리고 뭔가 더 제가 알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그런 감정. 누구세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저는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전화는 다시 끊겼습니다. 띠릭.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윤정. 그 부르는 목소리, 그 절박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 들은 것 같은데, 가깝지만 먼, 분명하지만 흐릿한 하루를 멍하니 보냈습니다. 밥은 먹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바깥 풍경은 낮에는 파란색이었습니다. 밤과 달리. 하지만 밤의 검은색보다 낮의 파란색이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전화가 울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전화기 옆에 앉았습니다. 예상하고 있었던 대로 밤이 되자 전화가 울렸어요. 윤정. 이번엔 명확했습니다. 완전한 단어, 그리고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 누구예요? 윤정. 제발. 목소리가 더 또렷했어요. 그리고 절박했습니다. 거의 울음에 가까운 그런 톤으로. 하지만 전달하려는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무언가를 제게 알려주려는 절박함. 제발. 뭐야? 목소리가 끊겼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마치 신호가 끊겼다가 다시 연결되는 것처럼.
정아. 엄마야. 그 말을 들을 때 저의 심장은 완전히 멎은 것 같았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마치 현실이 무너지는 것처럼, 마치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의 법칙이 깨지는 것처럼. 엄마. 정말 엄마야?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알 수 있었어요. 꿈에서도 잊은 적이 없는 엄마. 우리 엄마의 목소리. 미쳤다고 해도 좋았습니다. 저는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엄마이길 간절하게 바라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대답해줘. 목소리를 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나가지 않았어요. 항우울제의 수면제를 오래 복용했으니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날 그 약을 먹고 난 이미 죽은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나만 두고 그렇게 가면 어떡하냐고. 너무 외로웠다고. 엄마에게 원망을 마구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건 사실 진심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보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이제는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 거냐고, 아빠는 만났냐고, 진심으로 해주고 싶은 말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잔뜩 메인 목소리로 엄마를 몇 번이나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또 다시 바람 소리, 숨소리, 흐느낌 소리. 정적만이 흐르더니 드디어 엄마가 말했습니다. 윤정아. 죽지 마. 이때까지 희미하고 헐떡거리던 목소리와 다르게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전하고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띠릭. 한 번의 짧은 끄틈과 함께 저는 한동안 멍하게 전화기를 들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는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보니 새벽이 되어 있었어요. 하늘이 아주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 살아야 하는 거네. 계속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빛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그 빛 속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어제와 다른 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에는 뭔가 있었어요. 작은 불빛 같은 것, 생명의 기운,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부모님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기였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나. 그런 저를 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 같이 놀이동산 갔던 날. 부모님이 운동회 오신 날. 교복을 입은 나. 부모님께 혼나고 우는 장면. 대학 합격 소식에 뛸 듯이 기뻐하는 두 분.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던 병원. 아빠의 마지막 모습. 부모님과 함께 한기쁘고 슬프고 힘들었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은 사실 행복이었다는 것을요. 저를 혼낼 때도, 몸이 아플 때도 부모님 눈빛에 저를 향한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너무 빨리 떠나가서 미안해. 사랑한다. 우리 딸. 윤정아, 살아있으면 힘든 것도 슬픈 것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 그렇게 살다가 보면 꼭 좋은 일도 행복한 일도 일어난다. 늘 엄마 아빠가 지켜보고 있어.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 아빠의 마지막 모습을 끝으로 저는 눈을 떴습니다. 한낮의 햇볕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수면제 없이 푹 잔 건 참 오랜만입니다. 베개는 눈물로 잔뜩 젖어 있었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살게요. 엄마, 아빠, 나 살게요. 부모님이 주신 목숨 함부로 하려 해서 죄송해요. 휴가 기간 동안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직장. 그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까요? 그렇게 괴롭힘을 받으면서? 아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각 문장을 신중하게 써내려갔어요. 대학 성적, 직장 경력, 자기소개까지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진심이 담긴 것처럼 저는 단순히 일하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일합니다. 이력서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전에 제가 썼을 이력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휴가가 끝나는 날,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상사는 저를 보고 얼굴을 굳혔어요.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왜? 뭐가 문제야? 아니요.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상사는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래, 넌 여기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긴 했어. 좀 더 재미있는 일을 찾아봐. 그 말을 했을 때 예전의 저라면 상처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웃음을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일하게 해주셔서. 저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짐을 챙겼습니다. 가는 길에 동료들을 마주쳤어요.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의미 없던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새 직장을 찾는 데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3개월은 제가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쓴 기간이었어요. 이력서를 다듬고 면접을 연습하고 그리고 혼자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임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것이 외로움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자는 자유였거든요.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자유. 오랫동안 혼자 살았는데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봤습니다. 여러 회사에. 윤정 씨,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울음이 나왔어요. 행복의 울음. 한 해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 새 직장은 작은 디자인 회사였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15층짜리 빌딩에 위치했어요.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마케팅팀의 일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이라는 뜻이었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저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날 팀장은 저를 팀에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이윤정 씨예요. 우리 팀에 들어오신 새 식구입니다. 모두 환영해 주세요. 동료들이 손을 맞춰줬습니다. 박수는 작았지만 진실했어요. 윤정 씨, 편하게 일해.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팀장의 첫 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따뜻함을, 이 정도의 환영을. 한 달이 지났을 때 팀장은 제 프로젝트를 받습니다. 소품 회사의 마케팅 캠페인 기획안이었어요. 윤정 씨, 이거 정말 좋은데 실력 있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라기보다는 원래의 나를 찾은 거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직장에서 주임으로 승진했습니다. 제 능력을 인정받았거든요. 팀장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윤정 씨 정말 훌륭한 직원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윤정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과거의 나는 그런 말을 받으면 의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 말이 전부였지만 가슴 속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보다 10살 정도 많은 팀장님은 때로는 언니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직장 동료들 또한 다 착하고 재밌어서 회사 나가는 게 즐거울 정도였습니다. 왜 진작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때
저는 저를 잘 돌보고 싶은 의지도 욕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 아파서 꺼내놓지 못했던 부모님의 사진을 전화기 옆에 놓았습니다. 언제든 볼 수 있는 위치예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 제가 어렸을 때 촬영한 것. 그 사진 속에 부모님은 웃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저는 매일 그 사진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팀장 제안으로 팀 리더가 되었습니다. 제 동료들을 이끌게 된 거죠. 팀에는 신입사원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들을 특별히 챙겼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면 언제든지 말해. 여기서는 모든 의견이 소중해. 그렇게 말했어요.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얼마나 배우는가야. 제 팀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일했습니다. 다른 팀 사람들도 알아봤습니다. 윤정이 팀은 분위기가 좋아. 왜 그래? 팀장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그녀가 만드는 거야. 팀원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대했던 방식. 그것을 저도 남들에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절망 속에 있으신가요? 혹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죽으려고 했던 그 순간,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물론 저는 당신이 경험할 것이 걔가 경험한 것과 같을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영적 경험이니까요. 어쩌면 당신은 다른 형태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더 현실적인 것일 수도, 더 신비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누군가가 당신 곁에 없을 수도 있어요. 물리적으로. 하지만 어딘가에서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부모님, 형제, 친구, 또는 당신을 만난 누군가.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의 인생 자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몇 개월, 몇 년. 하지만 반드시 변합니다. 제 이야기가 증명입니다. 죽음으로 끝날 뻔했던 인생이 그저 한 통의 이상한 전화로 시작되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물론 저는 그 전화가 정말로 무엇이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신비로운 현상일까요? 아니면 제 마음의 소리였을까요?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그 순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필요했던 것을. 당신도 그런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같은 형태는 아니겠지만 당신이 살아야 한다는 신호를, 당신이 소중하다는 신호를,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를. 저는 그 낡은 집 전화에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이 제 생명을 구했어요. 당신도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도 그런 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는 제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요. 밤 11시. 그 위로는 별들도 보입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제 옆에는 그 낡은 집 전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울리지는 않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이 있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떤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 그 말이 지금도 제 마음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그 전화음처럼. 윤정아, 살아. 그 목소리 항상 제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곁에도. 에필로그. 낡은 집 전화는 언제나 거실 한 구석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든 볼 수 있는 위치에. 마치 제 인생의 증거처럼. 그 전화기는 다시 울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때때로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생명을 구한 신호였거든요. 어떤 형태의 신호든 상관없이. 그것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줬으니까요.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 밤이 되면 저는 그 전화기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럼 제 마음 어딘가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 딸, 잘 살고 있어서. 엄마,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 목소리는 이제 전화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 속에 영구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혹은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 이야기로, 이 낡은 전화기로, 이 3년의 변화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요. 그 시작을 위해서는 먼저 이 순간을 견디셔야 합니다. 견뎌내 주세요. 누군가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모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당신이 고통을 견딘 이야기를, 당신이 일어난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생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이야기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런 이야기를 주고 있으니까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을 알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다면. 함께하는 자들을 위한 마지막 말씀. 혹시 당신이 누군가의 친구이고 그 누군가가 고통 속에 있다면 꼭 말해주세요. 넌 혼자가 아니야. 이 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이 증명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